라운법률TV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네, 안녕하십니까. 라운법률TV의 정PD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 1타 강사? 1타 강사라기보단 1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구종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집합건물 재건축 시장의 핵풍당급 판결을 변호사님께서 직접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자마자 이렇게 또 촬영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번 촬영 준비를 하면서 판결 요약본하고 대본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게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된 쟁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이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채널 고정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전부 다 띠링띠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빌라 재건축, 즉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관계를 자세하게 한번 보니까 이게 서로 밀접한 빌라 단지 3개가 합쳐서 통째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1개가 아니라 3개가요. 그리고 각각 빌라의 동계수도 1개씩 이렇게 붙어있는 빌라 3개가 붙은 게 아니라 어떤 빌라는 5개 동, 어떤 빌라는 3개 동, 어떤 빌라는 4개 동, 이렇게 동도 각각 여러 개였었고요. 이런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를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된 건가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정 PD님이 IT 전문가인데 소개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약장수 같더라고요. 큰일이구나.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또 시청자님께서는 이해심이 깊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판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최초 판결이 맞아요. 종전에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었거든요. 일반적 형태였는데 이번에 나온 판결이 이제 여러 개 동, 그리고 여러 개 동의 빌라가 또 옆에 인접했습니다. 총 3개의 인접한 빌라가 동수로는 한 9개 정도 돼요. 9개 동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주상복합 건물, 집합건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도시정비법이나 아니면 가로정비나 이런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통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재건축하는 것, 이 가능할지 여부, 이런 쟁점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요. 결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되게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늘 한 개의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굳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이후 단계에서 모든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전부 다 이제 안 걸쳐줘도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완전 전국에서 빌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건축 문의가 이제 변호사님께 폭주할 것 같은데요? 물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냐면 이런 재건축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걸 실제로 시행하려고 했던 또 시행사 대표님 되게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처음에 자문 이제 의뢰하셨고 제가 자문할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선례가 없다. 이 선례가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단독 상가 재건축, 단독 오피스텔 재건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동 빌라를 모아가지고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재건축하는 것 또한, 그리고 이 빌라도 하나의 빌라 옆에 또 이 빌라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합쳐서 가지고 재건축하는 거, 이거 처음이다. 그리고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도전해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결국은 됐습니다. 됐고 법원으로부터도 유효성을 인정받았어요. 법원이 관련돼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셔가지고 결론은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빌라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네. 잡음이 많았어요.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조합 설립도 하고 사업 시행 계획,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각각에 대한 인가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짧은 시간 내에 민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은 없고요. 나중에 건축 인허가가 있어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만 관할관청이 그때부터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조합 설립 단계부터 매도 단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맡겨진 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절차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된 것 이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과 동일한 아니면 여러분들도 잘 더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변호사님께 배워왔던 내용들이 이 복잡한 내용들이 막 스쳐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판결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판결에서의 사안이 쟁점이나 이렇게 또 서로 다툼한다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고요.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저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전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쟁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고 이야기하고 변호사님께 배운 내용들과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해오신 내용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재판이 승소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보람차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뤘던 쟁점들이 종전에는 이게 상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쟁점들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빌라 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적용해 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죠. 종전에 다 쟁점들은 다뤄왔지만 적용 대상이 달랐어요. 상가, 오피스텔이 종전의 대상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빌라 또는 주택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에 적용됐다.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쟁점이 주로 상가 재건축이었고 이러한 쟁점이 이번에 빌라 재건축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변호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쟁점이 주로 상가 재건축이었고 이러한 쟁점이 이번에 빌라 재건축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변호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소유자가 아니라 몇몇 분이 재건축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을 보니까 전체 세계 빌라 소유자 약 100여 명 중에서 불과 7명 정도가 모여서 재건축위원회를 결성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동안 저희가 들었을 때 늘 70%, 80% 이런 게 있었는데 이 7명 정도가 모여서 재건축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게 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는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몇 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재건축위원회라고 해서 또는 재건축 조합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이비단체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나는 재건축위원회 만든지도 몰랐다. 나한테 여기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이 재건축위원회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심지어는 어떤 주장도 하셨냐면 재건축위원회는 관리단 아니냐. 그럼 관리단이면 관리단 총회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건이 전혀 안 갖춰졌기 때문에 또 무효다. 이런 주장하셨습니다. 이 매도소송에서 문제됐던 사안인데요. 매도소송에 있던 매수 지정자를 지정하는 게 바로 이 재건축위원회였거든요. 네. 만약에 재건축위원회가 무효가 되면 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면 매수 지정자 지정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주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재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부 몇몇 분이 모여서 만든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단체는 이 빌라 재건축을 위해서 만든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초기에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들께서 다른 구분수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 조합에 가입시키면서 인원을, 구성원을 늘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미단체인 재건축위원회에 가입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가입시켜가지고 결국은 전체 총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 정확히는 90% 이상 가입 동의를 받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재건축 최초의 7명에 불과했던 재건축위원회가 그 구성원이 거의 9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재건축위원회가 됐던 것이죠. 결론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역시 결국은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면 되는 거네요. 그거였죠. 네. 그런 어떤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건축 결의가 불공정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자세히 상대방 주장을 보니까 서면 결의 책자에 평형 분담 금액만 나와 있어서 구분 소유자가 어느 평형에 얼마의 금액을 분담하는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서면 결의 책자 변호사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서면결의 책자 제가 만든 게 맞고요. 네.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종전부터 제가 이런 공공재건축에 하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오랫동안 자문을 해왔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런 결의서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거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면결의 만들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뭐냐면 집합건물법 47조 제3항에 보면은 몇 가지 반드시 공개되고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축 건물의 개요, 그 다음에 건축이나 철거비, 분담금,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법 47조 4항에는요, 이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구분 소유자들 간에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담금이 누구에게 많이, 누구에게 적게 이러면 안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의 귀속에 있어서도 모든 분들이 원하면 배분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요건이 갖춰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평형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 위치는 어디인지, 이것이 반드시 재건축 결의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판례적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상세하게 더 자문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곳을 받을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서 법원은 상당히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년간 해왔던 노하우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하고, 그리고 각 구분소유자들이 어떻게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공평한 것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정도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서면결의 책자를 만들어 주실 때 이미 다년간의 노하우를 기본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이렇게 빌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전혀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합건법 한번 보시면 이 재건축 결의 관련된 그 조항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구체적인지, 어느 정도면은 너무 모호해서 이러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될 것인지, 이거는 쌓여있는 판례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수준을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공평하고 그 다음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건물, 그 다음에 그 해당 사안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은 자문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비즈니스 큰 사업이잖아요. 할 때는 작은 거를 아끼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부정식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 주장 중에서 평형이 확정되어지지 않고 호수 추첨으로 평형이 배당되게 되어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평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게 위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평형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수보다 적게 또는 많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네, 그렇죠. 나는 많은 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 뭐 나는 오히려 규모를 줄이고 싶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은 평형을 뭐 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뭐 10평 가지고 계시지만 새 건물을 받을 때는 한 7평밖에 못 받는다. 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들 수 있으니까. 네. 또는요. 여기 이 건물에 대한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한 수익성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10평이 아니라 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평수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평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평형을 정하고 이 평형을 정할 때 본인들의 어떤 권리 가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권리 가액에 맞춰가지고 평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렸고 이 평형 선택함에 있어서 난 더 넓은 데 가고 싶다 네. 라고 하면 그 차액만큼을 더 지불함으로써 더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도 있죠. 적은 평수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서 족한 것이지 반드시 당신은 어떤 평수로 또는 당신은 어떤 평수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 이게 더 문제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위치나 아니면 동이나 호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추천 방식에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1층이면 1층에 배정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곳에 해드리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른 곳에 배정받을 때는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쟁점들의 대부분이 그 상대방이 사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내용들을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음번 또 쟁점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참가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면서 서면 결의서를 같이 보내지 않은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고서 보낼 때 원칙적으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최고서가 뭡니까? 이게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면 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몰라서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동의하지 않은 분들 상대로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최고하는 것, 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최고예요. 네. 이게 재건축 결의 완성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설득해서 동참하기를 최고하는 것, 전달하고 안내하는 것, 이러려면 안내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안내서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고서에 상세한 안내서가 안 갔다고 해가지고 네. 항상 무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상대방이 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이런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다.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비록 최고서에 상세한 안내서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안 같은 경우는 그게 핵심인 거죠. 과연 그 최고 받으신 분이 이 재건축의 내용을 몰랐느냐?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그 아는 사실 가지고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네. 그랬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아, 결국은 해프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아, 참, 이게 어렵네요. 제가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최고서를 2개월 안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뭐 2개월 1일 이렇게 보내지면, 혹시 또 이것 때문에 또 뭐 다툼이 또 생기거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럴 여지도 있죠. 2개월로 돼 있습니다. 네. 법에는 2개월 돼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우는 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 결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근소한 차이로 1-2일 밀려가지고 최고가 늦어졌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례는 없습니다만 뭐 그건 법원의 판단으로서 2개월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만약에 2개월 넘어서 취소된 경우에는 무효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가 되겠죠. 하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고를 했는데 그분께서 행방불명이거나 아니면 받지 않으셔가지고 최고부서가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경우, 그 기간이 2개월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효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고가 만약에 늦어지게 된 것은 어떤 귀체 사유? 그런 걸 좀 따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늘 여러분들 되게 쪼잔한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잔잔파리로 늘 질문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늘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저 당황스러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대본이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정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니까 상대방이 재건축 결의를 철회했었네요. 이러한 철회는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철회를 반영했다면 어떻게 보면 재건축 결의 요건 정족수에 미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철회서가요. 재건축 결의 이전에 결의가 완성이 뭐냐? 집합건법에 따라가지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와 전체 지분의 80%가 모두 재건축에 동의하시면 이 재건축의 정족수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완성된 이후에는 처리가 안 돼요. 이게 확립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완성되기 이전에 있잖아요. 뭐 79%, 79.9%일 때 처리했다. 이 경우는 유효해요. 그래서 이 경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이후에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철회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난 재건축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철회하려면 조금 일찍 할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은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쟁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마지막 쟁점은 결국은 상대방이 법원의 감정평가를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법원의 감정평가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주장인데요. 보통 법원의 감정평가에 개발이익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이거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재건축하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됐어요. 이게 감정 결과에 개발 이익이 포함됐다 안 됐다 명확하게 드러나면 참 말이 없을 텐데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고 다만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여러 가지 감정 기법을 사용할 때 개발 이익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안에서 마침 개발 이익 포함 안 된 거 아니냐 이게 주장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감정사 분께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어요. 과연 당신이 감정할 때, 이 법원 감정이거든요. 감정하실 때 개발이 포함 안 시켰느냐라고 하니까 포함시켰다라고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저도 너무 재건축 크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봐가지고 이런 거 봐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거 반드시 또 이 개발이익을 산정에도 포함이 있게 되어 있군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내용 너무나 변호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마치 그 소송의 현장 있잖아요. 법원에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소송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처럼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긴장도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되네 하는 또 그런 마음에서 조금 시원한 마음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은 이제 완전히 재건축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날개 달고 날아가겠네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 인허가 통과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로 철거하고 그다음에 높은 건물로, 멋진 건물로 탈바꿈하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빌라 재건축 이제 한 개 정도 아니고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 거기다가 나아가서 그 빌라가 3개가 합쳐지고 이렇게 3개의 빌라가 합쳐서 재건축해서 하나의 큰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현장에 되게 스펙타클하고 서바이벌을 해내는 그 느낌의 이런 얘기들을 가득 담아서 부정식 변호사님이 오늘 승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거 너무나 부정식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긴 한데, 그 변호사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의 이거 노하우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새나가서 계속 변호사님의 밥값을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지만, 오늘 라움TV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달되었길 바라며 이만 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